장인의 정체를 알고 울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이 사람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병원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마치 남의 얼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선을 돌렸다. 유리에 비친 건 낡은 얼굴, 굵어진 주름, 어딘가 조금씩 내려앉은 어깨였다. 의사는 연세치고는 선방하시는 편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의무 기록과 심장 수술 동의서, 그리고 그 위에 살짝 겹쳐 놓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들 준호가 두 손으로 내밀던 예비 며느리의 사진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 크지 않은 얼굴에 소박한 미소. 특별히 화려한 구석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어지간한 일은 혼자서도 버텨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내밀며 몇 번이고 말했다.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제가 좀 덜 세상하고 싸워도 되는 느낌. 그때 태수는 애써 시선을 서류로 돌렸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말은 세상에 제일 흔한 말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겉으론 그저 그래, 알았다라고만 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선택을 축복하기보단 의심부터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따로였다. 평생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에는 나름의 자신이 있었고 그 자신감의 다른 얼굴은 이심이었다. 호의 뒤에, 미소 뒤에 항상 계산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게다가 지금 그는 말기 심장질환자였다. 몇 달 뒤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성공률이 몇 %니 하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다. 성공률이라는 말은 늘 실패 확률을 품고 있는 법이었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 저 애 혼자 남겠지. 그 생각이 들자 사진 속 여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날 선 경계가 먼저 올라왔다. 얼마 뒤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였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는 결국 좋지 않은 결심을 했다. 직접 가서 보겠다는 것. 그 여자의 말투, 눈빛, 행동, 버릇까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그리 떳떳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 조명이 노랗게 번져 있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이었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지인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오가던 자리였다. 지금은 조용했다. 가장 자주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뿐이었다. 태수는 옷장 가장 안쪽에 묵혀둔 큰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현장 발로 뛰던 시절 입던 작업복과 고무장화, 낡은 장갑들이 들어있었다.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그 위를 손바닥으로 한 번 쓸어내렸다. 이걸 또 입게 될 줄이야. 작업복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서니 백만장자 사업가의 흔적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눈이 조금 더 쓸쓸해진 평범한 늙은 노인만 하나 서 있었다. 그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약봉지를 넣었다. 하얀 포장지 속에는 응급시사용이라고 적힌 작은 알약들이 들어있었다. 이 나이에 남의 숟가락질이나 엿보러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참 한심하긴 하지.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건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내가 없어진 뒤에도 아들이 제대로 서 있을지에 대한 걱정.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자. 그 애가 정말 준호 옆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해장국집은 오래된 재래시장 안쪽 골목에 있었다. 비에 여러 번 젖었다 마른 듯한 간판, 약간 기울어진 문, 바깥까지 흘러나오는 국물 냄새. 태수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미닫이 문을 열었다. 종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고개를 들었을 때 카운터 쪽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여자가 보였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숨쉬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윤지.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이 훨씬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웃다가도 진지해지고 진지하다가도 금세 표정이 풀리는 그런 사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더 믿기 어려웠다. 카운터 앞까지 다가가면서 그는 일부러 허리를 조금 더 굽혔다. 여기 청소하는 사람 구한다 해서 왔소. 윤지가 돌아보며 태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은 상대를 훑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나 살피는 쪽에 가까웠다. 아, 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르신이세요? 그녀는 금세 밝게 웃었다. 잠깐만요. 앞치마 가져올게요. 오늘은 가볍게만 하셔도 돼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다 계산적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앞치마를 건네받으며 태수는 대꾸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첫날은 누구나 친절하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는 빠르게 시끄러워졌다. 테이블은 금세 찼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들이 줄줄이 나왔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먹는 소리, 식당 특유의 적당히 높은 말소리들이 얽혔다. 윤지는 홀과 주방 사이를 쉼 없이 오갔다.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계산까지 보면서도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목소리는 쉽게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힐끗 보면서도 태수는 자리를 옮기며 일부러 서툴게 움직였다. 대걸레에 물을 과하게 적셨고 흥건한 채로 바닥을 밀었다. 바닥에 반짝이는 물기가 길게 남았다. 한 손님이 의자를 빼다가 미끄러질 뻔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주변의 시선이 한 번에 쏠렸다. 나무젓가락을 쥔 손, 국을 떠먹던 손, 다들 잠시 멈췄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흐르는 느낌이었다. 태수는 일부러 더 어색하게 서둘러 걸레를 다시 잡았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윤지였다. 그녀는 손님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죄송해요. 바닥 상태를 제가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발목 괜찮으세요? 그 말부터 먼저였다. 변명을 하지 않았다. 저분이 청소를 잘못해서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을 진정시킨 후에야 그녀는 태수 쪽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 말에 순간적으로 할 말이 막혔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조심 좀 하셔야죠. 하고 한 소리 하는 게 먼저였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태수는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였다.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 말에
윤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묘하게도 동정이 아닌 공감이 서린 표정을 지었다.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급할수록 몸이 더 안 따라준다고. 그래서요, 급할수록 천천히 하래요. 조금은 어색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의 체험이 섞여 있었다. 급할수록 천천히. 평생과 거꾸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잠시 후 손님들 틈이 조금 비는 사이 윤지는 계산을 마치고 카운터 뒤에 서 있다가 슬며시 화장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폰을 귀에 댄 채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벽 쪽으로 살짝 기대섰다. 태수는 쓰레기 봉투를 갈며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다. 응, 엄마, 나 지금 가게라서 길게는 얘기 못해. 응, 검사 결과 또? 윤지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하게 깎여 있었다. 하지만 단어 사이사이에 작은 파문이 있었다. 약값이 그렇게 올랐어. 알았어. 이번 달에도 내가 조금 더 넣어볼게. 엄마, 미안해. 나도 더 벌어볼게. 응.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지? 짧고 조용한 통화였다. 그러나 태수에게는 그 몇 문장이 여러 해의 시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 약값 더 벌어볼게. 미안해. 언젠가, 어디선가. 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내의 검사 결과를 들고 복도를 서성이다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어 올게라고 말하던 밤들. 공장 사고가 난 뒤 유가족을 찾아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날들. 그 과거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 어딘가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윤지는 통화를 마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고개를 숙였다 들면서 표정을 정리했다. 방금까진 아픈 자식이었고 이제는 손님을 맞는 직원이 되어야 했다. 그 짧은 전환을 태수는 놓치지 않았다. 저 애도 버티면서 살고 있구나. 점심이 지나고 가게는 조금 고요해졌다. 빈 그릇들이 쌓인 테이블 사이로 따끈한 김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윤지는 한 바퀴 훑어본 뒤 주방에서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어르신, 여기 잠깐 앉으세요. 구석 테이블 한 자리를 정리하고 해장국 한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오늘 처음이셨죠? 처음인데 이만큼 해주신 것도 큰 도움이에요. 밥부터 드시고 나머지 하자고요.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당연하죠. 일하셨잖아요. 밥 안 드시면 나중에 더 어지러워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 말은 그저 예의상 붙이는 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누군가의 노쇠함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 내뱉을 수 있는 톤이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넣는 순간 뜨거운 맛과 함께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사장으로 향하던 젊은 날. 부엌에서 말없이 국을 떠주던 아내의 손. 바빠도 밥은 먹어. 그 말이 그땐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 떠올려 보니 그게 그를 사람으로 붙들어 두던 마지막 끈이었다. 참 맛있네.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밥이 잘 넘어가는 게 오랜만이다라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윤지는 그 말을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저 물컵에 물을 따라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사람이요. 걱정이 많으면 밥부터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별것도 아닌 말에 더 서운해지고 화나잖아요.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태수에겐 묘하게 뼈가 있었다. 그렇게 몇 숟가락을 더 뜨던 중 갑자기 가슴께가 뻐근하게 조여왔다. 숨이 잠깐 막히며 손에 힘이 빠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르신. 윤지가 즉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받쳤다. 어디 안 좋으세요? 어지러우세요? 가슴이세요? 아니야, 가끔 이러네. 심장이 좀 이럴 때가 있어. 태수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웃음을 지었다. 윤지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굳이 들춰내지 않았다. 그럼 진짜 더 드셔야겠네요. 버티려면 잘 먹어야 돼요. 힘들면요. 가끔은 좀 기대셔도 돼요. 사람이니까. 기대라.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태수는 여전히 청소부였다. 하지만 눈은 하루하루 윤지와 그 주변을 더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까다로운 손님에게 대처하는 방법, 실수한 알바생을 나무라는 대신 먼저 일을 덜어주는 손, 늦게 온 손님에게 오늘은 국물이 조금 진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굳이 미리 말해주는 정직함.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마음의 벽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가게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사장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윤지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하자고. 어르신도 이제 그만 들어가 보셔요. 사장이 들어가고 홀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윤지는 의자를 올려놓다가 문득 말을 꺼냈다. 어르신. 응. 아드님 많이 걱정되시죠? 뜻밖의 말이었다. 뭘? 수술이요. 태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질문의 정면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피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들었나 보구만. 네. 준호 씨가 말해줬어요. 아버님 수술 앞두고 있어서 요즘 더 예민하실 거라고. 아버님. 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태수는 그 단어에 선뜻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윤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태수 맞은편 의자에 살짝 허리를 기대 앉았다. 아니요. 여긴 제가 먼저 다니고 있던 곳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보러 오신 거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태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윤지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사실은. 그는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낡은 작업복 위로 드러난 얼굴은 그동안 그녀가 보던 청소부의 얼굴과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내가 결혼하겠다던 준호 아버지네.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윤지의 눈이 커졌지만 그 표정은 곧 빠르게 가라앉았다. 입술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으나 금세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네. 그리고 조금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알고 있었어요. 태수는 말을 잃었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완벽하게 확신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 뵙고 한두 번 같이 일해보니까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게 구조부터 파악하실 거다. 사장님이랑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윤지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요, 손님 많을 때도 당황은 안 하시는데 대신 계속 사람들 표정을 보시더라고요. 이게 평생 사람 상대하는 사람 습관 같았어요. 태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꽤 티 안 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조금 속았어요. 근데 오래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보기로 했어요. 왜? 그 말 속엔 당혹감과 어딘가 부끄러운 마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널 시험하고 있는 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윤지는 손가락을 깍지 끼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기분 좋진 않았어요. 그래, 또 시험이구나. 우리가 뭐 입사 지원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녀는 숨을 한 번 골랐다. 근데요, 이해도 됐어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 옆에 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을 거니까. 그러면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뭘?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요. 아들이 힘들어질 때 같이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픈 순간에도 눈 돌리지 않는 사람인지. 그 말은 태수의 예상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다가 정확히 가슴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평생 시험하는 쪽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평가받고 있었던 셈이었다. 며칠 뒤 저녁, 비가 조금씩 흩날리던 날이었다. 가게가 한창 바쁠 시간에 갑자기 전기가 깜빡거렸다. 불이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지만 형광등이 몇 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순간 불이 완전히 꺼진 틈에 태수의 심장이 다시 크게 조였다. 이번엔 아까처럼 짧게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었다. 정말로 가슴 안쪽에서 누군가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 비트는 느낌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께를 움켜쥐었다. 눈앞이 한순간 흐릿해졌다. 어르신, 윤지가 거의 달리다시피 다가왔다. 약 어디 있어요? 태수는 주머니를 더듬어 약봉지를 꺼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하자 윤지가 재빨리 받아들고 알약을 꺼냈다. 물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숨 크게 쉬시고요. 식당 안은 잠시 어수선해졌지만 윤지는 손님들보다 먼저 눈앞 사람의 숨을 세고 있었다. 한동안 거칠게 오르내리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119를. 아냐. 태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런 적 몇 번 있었어.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버틸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지는 이미 마음속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날 가게 문을 닫은 뒤 윤지는 사장 부부에게 양해를 구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까지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행은 다음 장면의 준비였다. 병원 검진 결과를 듣고 돌아오는 길,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둘만 남았을 때였다. 의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고 말한 직후였다. 심장 기능이 생각보다 더 떨어져 있고 수술이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였다. 종이를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하던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지 씨, 네,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말씀해 보세요. 준호한테는 조금만 나중에 말해주면 안 되겠나? 수술 얘기요? 그래, 저 녀석 괜히 마음 약해져서 일 손 놓을까봐. 윤지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잠시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버님, 그녀는 조심히 말을 골랐다. 그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자기 아픈 거 다 숨기고 괜찮은 척하면서 옆 사람을 애 취급하는 거요. 그 말은 정확히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윤지는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너도 엄마 앞에서요. 아픈데 티 내면 엄마가 더 미안해할까봐 일 많이 하는 거 숨기고 돈 모자랄 때 대출 낸 것도 숨기고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둘 다 아픈데 둘 다 괜찮은 척하니까. 그 말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태수의 마음에 가라앉았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숨기지 않으려고요.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걱정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서. 태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낮게 한숨을 토해냈다. 내 말대로면 가족 노릇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셈이네. 윤지는 그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요. 그래도 준호 씨, 아버지 되게 좋아해요. 정말? 네. 제가 아버님 욕 한번 해볼까 싶어서 떠봤거든요. 농담처럼 말하자 태수는 흠칫했다. 근데요, 절대같이 욕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꼰대 맞는데 그래도 나 진짜 사랑하는 건 알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오래 울렸다. 며칠 뒤 태수는 결국 준호와 윤지를 병실로 불렀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할 말이 있다. 조용한 병실 안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먼저 내가 너희 둘 눈치 보면서 몰래 한 집부터 고백하마. 그때부터였다. 해장국집의 청소부로 들어간 이야기. 처음에 의심, 귀 기울여 들었던 통화 내용, 거짓된 신분 뒤에 숨었던 비겁함. 그는 숨기지 않고 말했다. 준호는 중간에 몇 번 얼굴을 찡그렸지만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짓을 했다.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핑계로 비겁한 시험부터 치르려 했지. 태수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준호였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래도 도망은 안 가셨네요. 그냥 싫다고, 그냥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숨어버리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아버지는 직접 보러 가긴 하셨으니까. 그 말은 면죄부도 비난도 아니었다.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한 줄의 문장이었다. 윤지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아버님이 청소하시면서 끝까지 묻지 않고 지켜보시는 거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은 최소한 도망치는 타입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칭찬이냐? 네, 저한테는요. 윤지는 확실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차례라는 듯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종이는 여러 번 접혀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저희 아버지 성함 한상구 씨예요. 조용한 병실 공기가 한 번 흔들렸다. 예전에 아버님 회사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요. 그 이름은 오랫동안 태수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던 이름이었다. 수십 년 전 신문 기사 제목으로, 노동청 조사 서류로, 보상 합의서로 수없이 보았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에 종종 나타나던 얼굴 없는 사람의 이름. 그 딸이 너란 말이냐. 태수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는 아버님 성함만 들으면 이를 갈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버티는 동안 그 사장이 사람 하나 죽여놓고 편하게 잘만 살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하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계속했다. 근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윤지는 접힌 종이를 펼쳐 보였다. 오래된 재단 서류였다. 이거 저희 집으로 처음 날아온 지원금 서류예요. 어릴 땐 몰랐는데 중학생 때쯤인가 구석에 아주 작게 인쇄된 글자를 봤어요. 그녀는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설립자 김태수. 그 이름은 죄책감과 함께 세워진 재단의 이름 한쪽 구석에 조용히 남겨져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헷갈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아니면 그래도 책임은 지려고 한 사람이야? 윤지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준호 씨 얘기 듣고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병실 안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태수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그 사고 이후로 유가족들 찾으면서 보상금이니 뭐니 하며 최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안했어. 재단도 만들고 장학금도 내고 그게 조금이나마 내 죄를 덜어내 주는 줄 알았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한 지 같구나. 윤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가혹하게 맞장구 치지도 않았다. 맞아요. 마음 편하자고 하셨겠죠. 근데요,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엄마 수술 한 번 더 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엄마 조금 더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래서 미워했고 또 고마웠어요. 둘 다요. 태수의 눈가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두 글자였다. 그러나 그의 일생이 실린 말이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윤지는 그렇게 답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반반인 걸로 해요. 반반. 한쪽은 상처 줬고, 한쪽은 상처받았고, 한쪽은 미워했고, 한쪽은 미안해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서로 반씩 내서 가족해보자는 거죠. 그 말은 서툴지만 정확한 제안이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앞 복도는 늘 그렇듯 시간이 멎은 것처럼 느리게 흘렀다. 준호와 윤지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 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윤지는 그의 옆에서 핫팩을 쥐어주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근데 아버지 없으면 어쩌지 싶은 순간이 자꾸 와. 그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아버님이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윤지의 말에 준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보다가 작게 웃었다. 수술실 문 앞까지 실려 나온 태수는 마스크 너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준호야, 네, 아버지. 내가 나보다 오래 살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지켜라. 준호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이번에는 윤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지야. 네. 나도. 네, 엄마치요. 이제 같이 있을게.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도망 안 가겠다.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각자 잃어버린 가족을 서로에게서 좀 찾아보자. 그 말은 유언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 출발 선언처럼 들리기도 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여러 줄의 선에 연결된 태수가 누워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얼굴은 윤지였다. 아버님,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살아계시네요. 그러게. 태수도 웃었다. 또 살아남았네. 예전에는 살아남았다는 말이 어딘가 무거운 죄책감 같았다. 이제는 살아남은 뒤 같이 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무게를 조금 덜어주고 있었다. 몇 달 후, 해장국집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벽 한쪽이 새로 도배되었고, 낡았던 의자 몇 개가 튼튼한 걸로 바뀌었다. 주방 장비도 한두 개 새 것이 들어왔다. 사장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사장 부부가 난감한 듯 웃을 때 태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평생 번 돈인데 이제 좀 사람 사는데 써야지.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가게를 쓸고 있었다. 다만 예전과 달리 그의 허리는 조금 덜 굽어 보였다. 윤지는 주문을 받으며
가끔씩 그를 힐끗 돌아봤다. 아버님, 물 무거운 거는 제가 든다니까요. 이 정도는 들어야 근육이 안 빠져. 투닥거리듯 주고받는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태수, 준호, 윤지, 그리고 윤지의 엄마. 소박한 해장국과 반찬 몇 가지가 놓인 상 위로 따끈한 김이 올랐다. 앞으로 자주 같이 먹읍시다. 태수가 말했다. 우리가 서로한테 뭐 하나씩 빚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돈으로도 말로도 다는 안 되더라. 남은 날들 서로 옆자리를 지켜주는 걸로 조금씩 갚아가 보자. 윤지의 엄마가 눈시울을 훔쳤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거 없어요. 준호가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럼 우리 빚진 사람들끼리 가족 합의 한번 할까요?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해장국집 천장으로 은은히 퍼져 올라갔다. 그날 밤 가게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유리창에 비친 네 사람의 그림자는 한동안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늦게서야 가족이 되었고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사과를 건넸으며 누군가는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살아남은 게 잘못이었을까라는 질문 대신 살아남았으니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면 평생 쌓인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에 충분한 시작일지도 몰랐다. 김태수는 병원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마치 남의 얼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선을 돌렸다. 유리에 비친 건 낡은 얼굴, 굵어진 주름, 어딘가 조금씩 내려앉은 어깨였다. 의사는 연세치고는 선방하시는 편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의무 기록과 심장 수술 동의서, 그리고 그 위에 살짝 겹쳐 놓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들 준호가 두 손으로 내밀던 예비 며느리의 사진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 크지 않은 얼굴에 소박한 미소. 특별히 화려한 구석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어지간한 일은 혼자서도 버텨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내밀며 몇 번이고 말했다.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제가 좀 덜 세상하고 싸워도 되는 느낌. 그때 태수는 애써 시선을 서류로 돌렸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말은 세상에 제일 흔한 말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겉으론 그저 그래, 알았다라고만 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선택을 축복하기보단 의심부터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따로였다. 평생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에는 나름의 자신이 있었고 그 자신감의 다른 얼굴은 이심이었다. 호의 뒤에, 미소 뒤에 항상 계산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게다가 지금 그는 말기 심장질환자였다. 몇 달 뒤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성공률이 몇 %니 하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다. 성공률이라는 말은 늘 실패 확률을 품고 있는 법이었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 저 애 혼자 남겠지. 그 생각이 들자 사진 속 여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날 선 경계가 먼저 올라왔다. 얼마 뒤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였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는 결국 좋지 않은 결심을 했다. 직접 가서 보겠다는 것. 그 여자의 말투, 눈빛, 행동, 버릇까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그리 떳떳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 조명이 노랗게 번져 있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이었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지인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오가던 자리였다. 지금은 조용했다. 가장 자주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뿐이었다. 태수는 옷장 가장 안쪽에 묵혀둔 큰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현장 발로 뛰던 시절 입던 작업복과 고무장화, 낡은 장갑들이 들어있었다.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그 위를 손바닥으로 한 번 쓸어내렸다. 이걸 또 입게 될 줄이야. 작업복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서니 백만장자 사업가의 흔적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눈이 조금 더 쓸쓸해진 평범한 늙은 노인만 하나 서 있었다. 그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약봉지를 넣었다. 하얀 포장지 속에는 응급시사용이라고 적힌 작은 알약들이 들어있었다. 이 나이에 남의 숟가락질이나 엿보러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참 한심하긴 하지.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건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내가 없어진 뒤에도 아들이 제대로 서 있을지에 대한 걱정.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해보자. 그 애가 정말 준호 옆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해장국집은 오래된 재래시장 안쪽 골목에 있었다. 비에 여러 번 젖었다 마른 듯한 간판, 약간 기울어진 문, 바깥까지 흘러나오는 국물 냄새. 태수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미닫이 문을 열었다. 종이 작은 소리를 매며 흔들렸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고개를 들었을 때 카운터 쪽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여자가 보였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숨쉬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윤지.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이 훨씬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웃다가도 진지해지고 진지하다가도 금세 표정이 풀리는 그런 사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더 믿기 어려웠다. 카운터 앞까지 다가가면서 그는 일부러 허리를 조금 더 굽혔다. 여기 청소하는 사람 구한다 해서 왔소. 윤지가 돌아보며 태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은 상대를 훑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나 살피는 쪽에 가까웠다. 아, 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르신이세요? 그녀는 금세 밝게 웃었다. 잠깐만요. 앞치마 가져올게요. 오늘은 가볍게만 하셔도 돼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다 계산적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앞치마를 건네받으며 태수는 대꾸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첫날은 누구나 친절하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는 빠르게 시끄러워졌다. 테이블은 금세 찼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들이 줄줄이 나왔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먹는 소리, 식당 특유의 적당히 높은 말소리들이 얽혔다. 윤지는 홀과 주방 사이를 쉼 없이 오갔다.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계산까지 보면서도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목소리는 쉽게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힐끗 보면서도 태수는 자리를 옮기며 일부러 서툴게 움직였다. 대걸레에 물을 과하게 적셨고 흥건한 채로 바닥을 밀었다. 바닥에 반짝이는 물기가 길게 남았다. 한 손님이 의자를 빼다가 미끄러질 뻔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주변의 시선이 한 번에 쏠렸다. 나무젓가락을 쥔 손, 국을 떠먹던 손, 다들 잠시 멈췄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흐르는 느낌이었다. 태수는 일부러 더 어색하게 서둘러 걸레를 다시 잡았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윤지였다. 그녀는 손님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죄송해요. 바닥 상태를 제가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발목 괜찮으세요? 그 말부터 먼저였다. 변명을 하지 않았다. 저분이 청소를 잘못해서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을 진정시킨 후에야 그녀는 태수 쪽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 말에 순간적으로 할 말이 막혔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조심 좀 하셔야죠. 하고 한 소리 하는 게 먼저였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태수는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였다.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 말에 윤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묘하게도 동정이 아닌 공감이 서린 표정을 지었다.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급할수록 몸이 더 안 따라준다고. 그래서요, 급할수록 천천히 하래요. 조금은 어색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의 체험이 섞여 있었다. 급할수록 천천히. 평생과 거꾸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잠시 후 손님들 틈이 조금 비는 사이 윤지는 계산을 마치고 카운터 뒤에 서 있다가 슬며시 화장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폰을 귀에 댄 채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벽 쪽으로 살짝 기대섰다. 태수는 쓰레기 봉투를 갈며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다. 응, 엄마, 나 지금 가게라서 길게는 얘기 못해. 응, 검사 결과 또? 윤지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하게 깎여 있었다. 하지만 단어 사이사이에 작은 파문이 있었다. 약값이 그렇게 올랐어. 알았어. 이번 달에도 내가 조금 더 넣어볼게. 엄마, 미안해. 나도 더 벌어볼게. 응.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지? 짧고 조용한 통화였다. 그러나 태수에게는 그 몇 문장이 여러 해의 시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 약값 더 벌어볼게. 미안해. 언젠가, 어디선가. 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내의 검사 결과를 들고 복도를 서성이다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어 올게라고 말하던 밤들. 공장 사고가 난 뒤 유가족을 찾아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날들. 그 과거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 어딘가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윤지는 통화를 마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고개를 숙였다 들면서 표정을 정리했다. 방금까진 아픈 자식이었고 이제는 손님을 맞는 직원이 되어야 했다. 그 짧은 전환을 태수는 놓치지 않았다. 저 애도 버티면서 살고 있구나.
점심이 지나고 가게는 조금 고요해졌다. 빈 그릇들이 쌓인 테이블 사이로 따끈한 김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윤지는 한 바퀴 훑어본 뒤 주방에서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어르신, 여기 잠깐 앉으세요. 구석 테이블 한 자리를 정리하고 해장국 한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오늘 처음이셨죠? 처음인데 이만큼 해주신 것도 큰 도움이에요. 밥부터 드시고 나머지 하자고요.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당연하죠. 일하셨잖아요. 밥 안 드시면 나중에 더 어지러워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 말은 그저 예의상 붙이는 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누군가의 노쇠함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 내뱉을 수 있는 톤이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넣는 순간 뜨거운 맛과 함께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사장으로 향하던 젊은 날. 부엌에서 말없이 국을 떠주던 아내의 손. 바빠도 밥은 먹어. 그 말이 그땐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 떠올려 보니 그게 그를 사람으로 붙들어 두던 마지막 끈이었다. 참 맛있네.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밥이 잘 넘어가는 게 오랜만이다라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윤지는 그 말을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저 물컵에 물을 따라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사람이요. 걱정이 많으면 밥부터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별것도 아닌 말에 더 서운해지고 화나잖아요.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태수에겐 묘하게 뼈가 있었다. 그렇게 몇 숟가락을 더 뜨던 중 갑자기 가슴께가 뻐근하게 조여왔다. 숨이 잠깐 막히며 손에 힘이 빠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르신. 윤지가 즉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받쳤다. 어디 안 좋으세요? 어지러우세요? 가슴이세요? 아니야, 가끔 이러네. 심장이 좀 이럴 때가 있어. 태수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웃음을 지었다. 윤지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굳이 들춰내지 않았다. 그럼 진짜 더 드셔야겠네요. 버티려면 잘 먹어야 돼요. 힘들면요. 가끔은 좀 기대셔도 돼요. 사람이니까. 기대라.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태수는 여전히 청소부였다. 하지만 눈은 하루하루 윤지와 그 주변을 더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까다로운 손님에게 대처하는 방법, 실수한 알바생을 나무라는 대신 먼저 일을 덜어주는 손, 늦게 온 손님에게 오늘은 국물이 조금 진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굳이 미리 말해주는 정직함.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마음의 벽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가게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사장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윤지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하자고. 어르신도 이제 그만 들어가 보셔요. 사장이 들어가고 홀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윤지는 의자를 올려놓다가 문득 말을 꺼냈다. 어르신. 응. 아드님 많이 걱정되시죠? 뜻밖의 말이었다. 뭘? 수술이요. 태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질문의 정면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피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들었나 보구만. 네, 준호 씨가 말해줬어요. 아버님 수술 앞두고 있어서 요즘 더 예민하실 거라고. 아버님, 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태수는 그 단어에 선뜻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윤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태수 맞은편 의자에 살짝 허리를 기대 앉았다. 아니요. 여긴 제가 먼저 다니고 있던 곳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보러 오신 거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태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윤지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사실은. 그는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낡은 작업복 위로 드러난 얼굴은 그동안 그녀가 보던 청소부의 얼굴과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내가 결혼하겠다던 준호 아버지네.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윤지의 눈이 커졌지만 그 표정은 곧 빠르게 가라앉았다. 입술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으나 금세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네. 그리고 조금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알고 있었어요. 태수는 말을 잃었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완벽하게 확신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 뵙고 한두 번 같이 일해보니까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게 구조부터 파악하실 거다. 사장님이랑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윤지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요. 손님 많을 때도 당황은 안 하시는데 대신 계속 사람들 표정을 보시더라고요. 이게 평생 사람 상대하는 사람 습관 같았어요. 태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꽤 티 안 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조금 속았어요. 근데 오래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보기로 했어요. 왜? 그 말 속엔 당혹감과 어딘가 부끄러운 마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널 시험하고 있는 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윤지는 손가락을 깍지 끼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기분 좋진 않았어요. 그래, 또 시험이구나. 우리가 뭐 입사 지원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녀는 숨을 한 번 골랐다. 근데요. 이해도 됐어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 옆에 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을 거니까. 그러면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뭘?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요. 아들이 힘들어질 때 같이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픈 순간에도 눈 돌리지 않는 사람인지. 그 말은 태수의 예상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다가 정확히 가슴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평생 시험하는 쪽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평가받고 있었던 셈이었다. 며칠 뒤 저녁, 비가 조금씩 흩날리던 날이었다. 가게가 한창 바쁠 시간에 갑자기 전기가 깜빡거렸다. 불이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지만 형광등이 몇 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순간 불이 완전히 꺼진 틈에 태수의 심장이 다시 크게 조였다.
이번엔 아까처럼 짧게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었다. 정말로 가슴 안쪽에서 누군가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 비트는 느낌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께를 움켜쥐었다. 눈앞이 한순간 흐릿해졌다. 어르신. 윤지가 거의 달리다시피 다가왔다. 약 어디 있어요? 태수는 주머니를 더듬어 약봉지를 꺼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하자 윤지가 재빨리 받아들고 알약을 꺼냈다. 물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숨 크게 쉬시고요. 식당 안은 잠시 어수선해졌지만 윤지는 손님들보다 먼저 눈앞 사람의 숨을 세고 있었다. 한동안 거칠게 오르내리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119를. 아냐. 태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런 적 몇 번 있었어.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버틸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지는 이미 마음속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날 가게 문을 닫은 뒤 윤지는 사장 부부에게 양해를 구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까지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행은 다음 장면의 준비였다. 병원 검진 결과를 듣고 돌아오는 길.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둘만 남았을 때였다. 의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고 말한 직후였다. 심장 기능이 생각보다 더 떨어져 있고 수술이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였다. 종이를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하던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지 씨. 네.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말씀해 보세요. 준호한테는 조금만 나중에 말해주면 안 되겠나? 수술 얘기요? 그래. 저 녀석 괜히 마음 약해져서 일 손 놓을까봐. 윤지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잠시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버님. 그녀는 조심히 말을 골랐다. 그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자기 아픈 거 다 숨기고 괜찮은 척하면서 옆 사람을 애 취급하는 거요. 그 말은 정확히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윤지는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너도 엄마 앞에서요. 아픈데 티 내면 엄마가 더 미안해할까봐 일 많이 하는 거 숨기고 돈 모자랄 때 대출 낸 것도 숨기고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둘 다 아픈데 둘 다 괜찮은 척하니까. 그 말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태수의 마음에 가라앉았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숨기지 않으려고요.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걱정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서. 태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낮게 한숨을 토해냈다. 내 말대로면 가족 노릇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셈이네. 윤지는 그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요. 그래도 준호 씨,
아버지 되게 좋아해요. 정말? 네. 제가 아버님 욕 한번 해볼까 싶어서 떠봤거든요. 농담처럼 말하자 태수는 흠칫했다. 근데요, 절대같이 욕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꼰대 맞는데 그래도 나 진짜 사랑하는 건 알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오래 울렸다. 며칠 뒤 태수는 결국 준호와 윤지를 병실로 불렀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할 말이 있다. 조용한 병실 안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먼저 내가 너희 둘 눈치 보면서 몰래 한 집부터 고백하마. 그때부터였다. 해장국집에 청소부로 들어간 이야기. 처음에 의심, 귀 기울여 들었던 통화 내용, 거짓된 신분 뒤에 숨었던 비겁함. 그는 숨기지 않고 말했다. 준호는 중간에 몇 번 얼굴을 찡그렸지만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짓을 했다.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핑계로 비겁한 시험부터 치르려 했지. 태수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준호였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래도 도망은 안 가셨네요. 그냥 싫다고, 그냥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숨어버리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아버지는 직접 보러 가긴 하셨으니까. 그 말은 면죄부도 비난도 아니었다.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한 줄의 문장이었다. 윤지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아버님이 청소하시면서 끝까지 묻지 않고 지켜보시는 거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은 최소한 도망치는 타입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칭찬이냐? 네, 저한테는요. 윤지는 확실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차례라는 듯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종이는 여러 번 접혀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저희 아버지 성함 한상구 씨예요. 조용한 병실 공기가 한 번 흔들렸다. 예전에 아버님 회사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요. 그 이름은 오랫동안 태수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던 이름이었다. 수십 년 전 신문 기사 제목으로, 노동청 조사 서류로, 보상 합의서로 수없이 보았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에 종종 나타나던 얼굴 없는 사람의 이름. 그 딸이 너란 말이냐? 태수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는 아버님 성함만 들으면 이를 갈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버티는 동안 그 사장이 사람 하나 죽여놓고 편하게 잘만 살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하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계속했다. 근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윤지는 접힌 종이를 펼쳐 보였다. 오래된 재단 서류였다. 이거 저희 집으로 처음 날아온 지원금 서류예요. 어릴 땐 몰랐는데
중학생 때쯤인가 구석에 아주 작게 인쇄된 글자를 봤어요. 그녀는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설립자 김태수. 그 이름은 죄책감과 함께 세워진 재단의 이름 한쪽 구석에 조용히 남겨져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헷갈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아니면 그래도 책임은 지려고 한 사람이야? 윤지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준호 씨 얘기 듣고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병실 안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태수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그 사고 이후로 유가족들 찾으면서 보상금이니 뭐니 하며 최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안했어. 재단도 만들고 장학금도 내고 그게 조금이나마 내 죄를 덜어내 주는 줄 알았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한 짓 같구나. 윤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가혹하게 맞장구 치지도 않았다. 맞아요. 마음 편하자고 하셨겠죠. 근데요,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엄마 수술 한 번 더 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 엄마 조금 더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래서 미워했고 또 고마웠어요. 둘 다요. 태수의 눈가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두 글자였다. 그러나 그의 일생이 실린 말이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윤지는 그렇게 답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반반인 걸로 해요. 반반. 한쪽은 상처 줬고 한쪽은 상처받았고 한쪽은 미워했고 한쪽은 미안해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서로 반씩 내서 가족해보자는 거죠. 그 말은 서툴지만 정확한 제안이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앞 복도는 늘 그렇듯 시간이 멎은 것처럼 느리게 흘렀다. 준호와 윤지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 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윤지는 그의 옆에서 핫팩을 쥐어주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근데 아버지 없으면 어쩌지 싶은 순간이 자꾸 와. 그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아버님이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윤지의 말에 준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보다가 작게 웃었다. 수술실 문 앞까지 실려 나온 태수는 마스크 너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준호야, 네, 아버지. 내가 나보다 오래 살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지켜라. 준호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이번에는 윤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지야. 네. 나도 내 엄마지요. 이제 같이 있을게.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도망 안 가겠다.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각자 잃어버린 가족을 서로에게서 좀 찾아보자. 그 말은 유언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 출발 선언처럼 들리기도 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여러 줄의 선에 연결된 태수가 누워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얼굴은 윤지였다. 아버님,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살아계시네요. 그러게. 태수도 웃었다. 또 살아남았네. 예전에는 살아남았다는 말이 어딘가 무거운 죄책감 같았다. 이제는 살아남은 뒤 같이 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무게를 조금 덜어주고 있었다. 몇 달 후, 해장국집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벽 한쪽이 새로 도배되었고, 낡았던 의자 몇 개가 튼튼한 걸로 바뀌었다. 주방 장비도 한두 개 새 것이 들어왔다. 사장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사장 부부가 난감한 듯 웃을 때 태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평생 번 돈인데 이제 좀 사람 사는데 써야지.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가게를 쓸고 있었다. 다만 예전과 달리 그의 허리는 조금 덜 굽어 보였다. 윤지는 주문을 받으며 가끔씩 그를 힐끗 돌아봤다. 아버님, 물 무거운 거는 제가 든다니까요. 이 정도는 들어야 근육이 안 빠져. 투닥거리듯 주고받는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태수, 준호, 윤지, 그리고 윤지의 엄마. 소박한 해장국과 반찬 몇 가지가 놓인 상 위로 따끈한 김이 올랐다. 앞으로 자주 같이 먹읍시다. 태수가 말했다. 우리가 서로한테 뭐 하나씩 빚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돈으로도 말로도 다는 안 되더라. 남은 날들 서로 옆자리를 지켜주는 걸로 조금씩 갚아가 보자. 윤지의 엄마가 눈시울을 훔쳤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거 없어요. 준호가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럼 우리 빚진 사람들끼리 가족 합의 한번 할까요?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해장국집 천장으로 은은히 퍼져 올라갔다. 그날 밤 가게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유리창에 비친 네 사람의 그림자는 한동안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늦게서야 가족이 되었고,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사과를 건넸으며, 누군가는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살아남은 게 잘못이었을까라는 질문 대신 살아남았으니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면 평생 쌓인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에 충분한 시작일지도 몰랐다.